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드 브레이킹 배드 보셨나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시즌에 걸쳐 방영된 인기 프로입니다. 그 줄거리를 잠깐 소개드리자면 주인공 월터 화이트가 고등학교 평범한 화학교사였어요. 그러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이제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하던 차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선택한 건 마약 제조였죠. 월터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화학교사잖아요. 그 전문 지식을 토대로 순도 높은 마약을 제조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로 정말 떼돈을 벌어들이는데 점점 그가 마약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 본인과 가족들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골수 팬들이 있을 만큼 아주 인기 미디예요. 특히나 여러분, 평범한 화학 선생님이 점점 마약계의 거물로 변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한데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소위 중국 현실판 브레이킹 배드라고 불릴 만큼 희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때는 1999년 11월 4일 중국 공안이 첩보를 입수합니다. 광저우에서 100kg가 넘는 헤로인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마약에 대해 아주 엄격합니다. 청나라 때 아편으로 나라가 망할 뻔한 과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약 사범의 경우 중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최대 사형입니다. 근데 지금 헤로인 100kg? 공안이 놀라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죠. 그 결과 마침내 중국 본토에 있는 마약의 본거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급습을 했더니 창고에서 500개의 수상한 상자가 나와요. 내용물은 대부분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고순도 마약이었습니다. 그 양이 총 11톤에 달하더라고요. 이 정도 양은 중국 내 유통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실제로 파악해보니 여기서 만들어진 마약만 거의 31톤에 달해요. 이건요, 1999년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을 다 합친 것보다도 2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최대 10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어마어마한 마약 공장의 소유주일까요? 중국 공안은 부하들을 상대로 협박도 하고 고문도 하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했고 거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바로 유초화. 공안에게 이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3년 전인 1996년부터 마약 밀매업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거물급 이름이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는 전 세계 마약 왕들이 주목하는 정말 거물 중에 거물이었습니다. 유초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사실 이 사람 굉장히 평범했어요. 1966년 가난한 집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두부를 팔아서 근근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해요. 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가족들이 하루 3끼를 온전히 먹는 날이 거의 없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초아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는 더 기울었고요. 그런데 가난한 집안과는 별개로 유초아는 머리가 아주 뛰어났어요. 특히나 화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요. 중학생 때 지역 화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2등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좀 비상했던 거죠. 근데 학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결국 공부는 포기하고 17살 때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유초아의 뛰어난 두뇌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교성까지 좋아서 지휘관에게 인정받고 그대로 부사관까지 승진해요. 이렇게 안정된 직업에 월급까지 받으니 얼마 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던 1988년입니다. 그가 우연히 천다오중이라는 대만 사업가를 알게 됩니다. 딱 만나보니까 뭔가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라 그런지 생각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이 둘은 어릴 적에 죽도록 가난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대화도 잘 통하고 쉽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다오중이 아주 솔깃한 말을 흘렸죠. 야, 큰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
그건 뭐 밀수 아니면 마약이지. 그럼 떼돈 버는 거야. 이 말에 유초아가 솔깃했어요. 특히나 마약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천다오중이 이걸 눈치채고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화학책 몇 권과 의문의 물건을 건네줍니다. 그건 메스암페타민의 원료인 에페드린이었어요. 여러분, 에페드린은 사실 여러 의료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흥분제, 식욕 억제제, 마취제 등등에서요. 일반 의약품이에요. 하지만 이걸 오용하면 말이 달라지죠. 천다오중은 이걸로 직접 마약을 만들어 보라고 권해요. 아니,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유초아가 30g이나 되는 마약을 제조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에페드린 원료로 마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 식욕 억제제, 감기약에 쓰이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가격도 저렴하고요. 근데 이 원료로 마약을 만들어냈다고? 이게 그 위험한 시작이었던 겁니다. 마약은 곧 돈입니다. 유초아는 흥분됐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장 마약을 제조해서 판다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방향을 틀어서 몰래 호랑이뼈, 코뿔소뼈, 뿔 이런 걸 대만으로 밀매하기 시작해요. 한두 번 해보니까 정말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옵니다. 이때 그는 군 간부였는데 사실상 근무를 서면서도 머릿속에는 딴 생각뿐이었죠. 아씨, 내가 지금 이럴 시간에 물건 하나라도 더 팔면 정말 월급의 수백 배는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했고 결국 그는 군대 전역을 선택합니다. 이후 군대보다 복무 시간이 훨씬 적은 인민경찰로 근무해요. 여기서도 일머리가 좋다 보니 동료와 상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차츰 인맥까지 쌓아가더니 2년 후쯤엔 고위 관료와 사업가들까지 접촉하는 아주 요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진행하던 밀수의 규모도 조금씩 커갔고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평범한 경찰이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요직에 오른다라는 게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보니까 단순히 유초아가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따로 밀수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위에 사람들한테 로비도 하고 청탁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1991년 그 당시의 유초아는 자금과 인맥을 모두 손에 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는지 본격적으로 대만 쪽 사람들, 대만 쪽 사업가들과 접촉하면서 밀수의 규모를 더 키워갔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나 보니까 이때 번 돈이 매달 50만에서 60만 위안, 하나로 대략 1억씩은 번다는 얘기예요. 90년대를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고 또 당시 중국 공무원의 월급이 5천 위안,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마침내 유초아는 에이씨 경찰도 때려쳐! 그만두고 밀수 사업에 완전히 뛰어들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1994년 중국 정부가 밀수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거예요.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하지만 이 위기 속에 가만히 있을 유초아가 아니었습니다. 밀수 안 되면 다음은 마약하면 되지 뭐. 바로 방향을 틀어보는데요.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원료였던 에페드린이 옛날 같지 않게 중국 정부에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마약 제조 이 방법을 소개했던 천다오중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요. 유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에페드린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면서 퇴직한 화학교수와 연구원들을 만나서 40만 위안, 하나로 7, 8천만 원씩 막 주면서 빨리빨리 연구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걸로 마약을 제조할 거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죠.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대신 다이어트 신약을 내가 개발하려고 한다 라면서 연구진을 속였습니다. 결국 얼마 뒤 에페드린을 대체할 신물질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그것보다 훨씬 저렴했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었어요. 보통 마약을 제조할 때 심한 악취가 난다고 해요. 근데 이 신물질은 냄새도 심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유초아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후에 유초아가 이 원료로 마약을 제조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영영 화학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1996년 5월 유초아가 본격적으로 메스암페타민 제조를 시작해요. 그 당시 마약의 시세가 1kg당 3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kg당 한 26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량 더 값을 낮춰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마약 시장에서 명성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한참 잘 나가고 있던 중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실험실에 큰 불이 난 거예요. 부하 한 명이 사망하고 말았죠. 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 마약 공장의 존재 자체가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초아는 결국 그 부하의 시신을 강에 유기해 버리는데 이게 또 몇 개월 뒤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유초아가 사체 유기의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됐죠. 또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중국 내에 마약을 유통하다가 수사망에 걸리기도 했고요. 1996년 7월 공안은 유초아의 별장을 급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소식을 듣고 지하 통로로 도주한 후였어요. 심지어 부인과 아들 다 버리고 도망쳤고요. 하지만 이때 이 급습을 통해 공안은 마약 제조 기계와 여러 물품들을 압수하면서 이 유초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 인물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한편 도주한 유초아는 그곳에서부터 70km 떨어진 설봉사라는 사원에서 은신을 하게 되거든요. 좀 잠잠해지면 다시 활동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미 전국적으로 지명 수배가 내려집니다. 이때 유초아가 선택한 방식은 몇 달에 거쳐 음식을 미친 듯이 먹더니 살을 어마어마하게 찌웠어요. 거기에 안경을 쓰고 외형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쯤 유초아는 중국 내 다른 마약 조직 두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두목은 동남아 쪽으로 헤로인을 팔던 천빙씨예요. 이 조직이 여전히 에페데린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료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유초아는 즉각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에페드린 없이도 마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서 그에게 동업을 제안해요. 천빙 씨가 이 신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동을 하면서 자, 그러면 수익의 반을 나누는 조건으로 1000평짜리 마약 제조 시설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유초아는 아주 엄격한 제조 비율을 가지고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1톤씩의 마약을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작업장 규모 점점 더 커져갔고요. 점차 이곳은 세계 최대의 마약 공장 형태를 갖춰가요. 아니 근데 규모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경찰한테 안 걸릴 수 있냐 싶잖아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땐 정말 공장 그 자체라고 합니다. 심지어 혹여나 폐수 문제로 공안이 단속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처리 시설까지 완벽하게 대비해 놓고 운영할 정도였어요. 더구나 여기에 머리 좋은 화학 연구팀을 따로 둬요. 마치 기업이 연구시설 두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연구팀을 통해서 헤로인의 5,000배만큼 강한 정말 중독성이 엄청난 신종 마약까지 탄생시킵니다. 와, 이렇다 보니까 유초아의 명성은 이제 중국을 넘어서 멕시코, 칠레, 동남아 그 마약이 있는 모든 곳에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에요. 1999년 11월 마약 공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요. 그리고 이걸 소유한 사람이 유초아라는 것도 파악했죠. 중국 공안은 첩보를 통해 그의 은신처를 알아냈고요. 광저우 총통호텔 818호를 급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침 유초아가 이날 호텔 로비에 있었어요. 그리고 단번에 호텔로 들어오는 사복 형사를 알아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은데 유초아가 과거 오랜 경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촉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올라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8층이 아니라 7층에서 내렸고 비상구로 호텔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호텔 밖에서도 검문이 한창이더라고요. 여기서도 꾀를 냈죠. 자전거를 하나 구매해서 주민인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슬금슬금 빠져나왔고요. 이후 완전히 도시 밖으로 도주해버려요. 그 길로 유초아는 광저우와 멀리 떨어진 청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조용히 살았어요. 복권 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신분 세탁을 꾀했던 거죠. 근데 또 황당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운이 좋은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면서 복권을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100만 위안에 당첨됩니다. 현재 환율로 1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계기가 됐는지 유초아는 이거 봐라. 행운의 여신은 아직도 내 편이다 라고 믿게 되면서 또다시 마약 제조를 결심합니다. 이거 완전 끊을 수 없는 길인가 봐요. 그리고 이때 그가 선택한 도시가 계림인데 이 계림의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 목자가 많거든요. 사실 그가 계림을 선택한 이유도 이 도시명 한자에 자신의 사주에 길하다고 여기는 나무 목자가 많았기 때문이래요. 단순한 이유인 것 같죠. 어쨌든 계림에 가서 이름 바꾸고 이번엔 여기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이 당시에 대범함은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우연히 자기가 도둑 3명을 붙잡아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이 일이 보도가 됩니다. 그 신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지역 영웅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배 중인 마약 제조 거물이고요. 한편 유초아는 이 지역에서 산속에 동굴을 파놓고 새롭게 마약을 제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공안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유초아의 수배금 올리고 그를 검거하는데 완전 혈안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TV를 통해서 수배자인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걸 본 지인들도 야, 너랑 진짜 닮은 것 같아 라고 농담을 하는데 이때 유초아가 즉각 그 수배자와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야, 이렇게 하면 더 비슷한 거 아니냐? 라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와, 진짜.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로 자신의 고향인 복건성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 게 문제였어요. 이미 경찰들이 고향에 살고 있던 친인척 그리고 또 아내하고 아들 버리고 갔잖아요.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2005년 3월 5일 새벽 3시 경찰은 유초아의 자택을 강제로 수색했고 가족만 알고 있던 비밀 공간에 숨어 있던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붙잡힌 유초아는 여전히 논란 덩어리였습니다. 재판에서 너무도 뻔뻔하더라고요. 그가 남긴 어록 아닌 어록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한테 마약을 팔아서 그들을 몰락시켰으니 난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나? 마약은 지들 스스로 한 거지 내가 뭐 누굴 협박하고 강요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하고 또 당당한 태도였죠. 재판 결과는 예상하셨죠? 중국에서 마약범이잖아요. 바로 사형이죠. 그렇게 2009년 9월 15일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마약 제조자는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만들어 놓은 마약의 세상은 여전히 쭉 이어져서 전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은 누가 쥐느냐에 따라 요리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요. 만일 그의 명석한 두뇌와 강한 정신력을 마약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유초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0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마약 관련한 범죄율이 좀 적은 편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동아시아 마약 시장에서 일본, 대만과 함께 이 삼각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었을 정도로 마약 범죄가 활개를 치던 시대였죠. 그리고 그 당시 이 시장의 중심에는 일명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한국 마피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황순. 사진의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인데요. 동그라미 속 남성이죠. 그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던 건 밀수 사건이었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서 대학을 다녔던 그가 60년대 후반에 대학을 중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칠성파라는 조직에서 활동하게 되죠. 그러다 1970년대에 밀수일을 시작했고 1972년 2월 대만 상선을 포함해서 이 외항배 12척이 가담을 한 밀수 사건, 이게 시계하고 금 밀수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건으로 덜미가 잡혀서 체포됩니다. 마약 사건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시계 금이었으니까 마약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밀수 사건에서 이 삼각 카르텔에 대만 상선이 가담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때부터 이황순이 마약에 손을 뻗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그 당시 38세였던 이황순은 밀수단의 주범으로 지목이 됐고요. 징역 4년, 벌금 약 1,4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이 수감 생활 1년 만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폐결핵과 심장병 때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교도소 측에 1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줬고 이에 형 집행정지 처분을 도움을 받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1973년 11월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돌연 12월에 이황순은 잠적합니다. 사실 형 집행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거주지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경찰의 수사망에 걸린 것은 1980년대입니다. 자, 이때는 1979년 12월 12일 아시죠? 12.12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들이 딱 이제 나라의 리더가 되면서 법치주의와 사회의 기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5대 사회악 범죄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근데 그 사회악이라고 분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밀수 범죄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황순은 그 전에 밀수 관련한 전과도 있죠. 게다가 지금 형 집행인데 잠적까지 한 상태죠.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봤을 때 이 사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1980년 3월 19일 그는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자, 여기는 사실 그 당시에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그를 체포하러 가는 날 그 집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경찰입니다. 정말 이렇게 경찰이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사실 굉장히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주 낯선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체포된 곳이 부산에서 수영만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외진 지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호화 대저택이었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게 마약 왕이 사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정원에 장미꽃이 가득하고요. 또 막 여러 가지 정원석이 놓여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 정원의 지하에는 일명 히로뽕, 그러니까 필로폰 제조에 사용하던 대규모 제조 공장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황순의 대저택, 여기에는 1970년대에는 보기 드문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음파 탐지기도 발견됐어요.
이게 구조를 보면요. 여긴 지금 대문만 나와 있는데요. 저택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일단 철책으로 막아서 외부하고 차단이 됐고요.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입구에서 8m가량 더 들어가야 또 하나의 대문과 마주할 수가 있으니까 이중 대문 구조인 거죠. 아주 보안이 철통 같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아지트 지하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실제 사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화의 사진을 좀 여러분께 참고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왕순이 한국의 마약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데는 이 마약 공장의 규모가 컸던 것도 있지만 사실 그가 제작한 이 필로폰이 정말 국내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왕순이 홍콩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서 자신의 마약 공장에서 제조를 했고 이걸 다시 일본에다 수출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펼쳐갔죠. 그렇게 1975년부터 77년까지 2년 동안 무려 70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일본에 수출합니다. 70kg?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필로폰을 이제 마약으로 한 번 사람 몸에 주사를 할 때 약 0.03g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70kg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번 쓸 때 아주 작은 소량을 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왕순이 이 필로폰 수출로 번 돈은 1970년대 기준으로 약 70억 원입니다. 자, 70억 원? 큰 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피아였는데 70억 원. 근데 여러분, 그건 1970년대예요. 그 당시에는 100만 원 정도로도 서울 변두리 지역에 작은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억이라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몇백억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금액인 거죠. 이렇게 대규모의 마약 사업이 행해지던 저택. 그런데 놀랍게도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수년간 여기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마약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숨길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왕수는 이 저택을 조카 명의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택의 아래쪽에는요, 태창 목재의 저목장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전국 각지에서 운반되어 온 목재가 저장되던 곳이죠.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저목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저택을 선택을 한 이유가 필로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냄새를 처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필로폰은 전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필로폰을 만드는 이 마약쟁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냄새 처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냄새를 만들면 이게 냄새 주변으로 막 빠져나와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저목장이 있으면 어차피 1년 365일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필로폰 냄새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영화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왕순의 화수인들 역시 저택에 드나들 때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요. 되도록이면 밤에 움직였고요. 피치 못하게 낮에 이동해야 한다? 그러면 가스나 수도 검침몸으로 위장을 한 후에 행동했다고 하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마약을 운반할 때는 포장마차를 이용해서 행상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운반하는 방식까지 썼습니다. 정말 철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여기에 이런 저택에 마약 공장이 있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한 예로요. 이 마을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어촌 계장님이 나는 아예 그 집에 사람이 드나든 걸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집은 태창 목재의 회장님 별장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을에서는 의문의 집이었겠죠. 정말 아마 저 같아도 여기에 마약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1970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황순 본인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면서 생활하죠. 이 하수인들 중에 2명을 골라서 그들의 신분증을 받아서 거기다가 사진을 붙여가지고 신분을 위조했고요. 그 두 사람한테는 이제 다른 신분증을 재발급받아라 하고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지금이라면 절대 통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50년 전인 1970년대에는
가능한 위장술이었죠. 이렇게 대저택에서 조직적이고 완벽한 보안을 유지해오면서 정말 이 아시아계의 국제적인 마약 사업을 벌이던 마약왕 이황순의 천하, 그게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황순을 검거하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1980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경찰이 무장을 했고 검찰까지 다 해서 약 50여 명이 그의 저택을 포위했죠. 그런데 이걸 알아챈 이황순이 이제 자기의 공범 3명과 함께 엽총을 들고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쏴 죽인다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대저택 안에서는 훈련이 아주 잘 된 경찰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견 4마리를 풀어놓게 됩니다.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찰 쪽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견이 아닙니다. 이황순이 가지고 있는 경찰견입니다. 근데 경찰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사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또 이황순은 엽총 난사하고 막 돌과 빈병 던지고 격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찰이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황순의 친형을 저택에 투입을 시켜서 자수를 하도록 설득하게 한 거죠. 근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힐 바엔 차라리 자살하겠다 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슴에 겨눴고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이걸 형이 재빠르게 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총알이 가슴이 아닌 오른쪽 어깨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황순은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하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총상으로 이제 부상을 입었으니까 그거를 다 치료한 후에 바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뭐 어려운 재판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마약 관리 위반 그리고 총기 화학류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사가 남아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최대 희로봉,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읽지 못해서 네, 징역 15년을 받게 되죠. 근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황순 검거 이후에 이 마약과 관련된 배후 인물들이 속속 검거가 이어졌고요. 결국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꿈꾸던 어떤 대한민국의 마약 소탕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황순을 결코 우상화하거나 영웅화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아시아권에서 마약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거를 잘 살펴보면 결국 돈이었습니다. 이건 영화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일단 일본에 마약을 수출했죠.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도 있어요. 경찰이나 마약 감시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서 그들한테 뇌물을 지어주는 거죠. 그럼 손쉽게 해결됐다고 합니다. 이 부패한 공직자들도 문제였는데 이들에 대한 한 일화가 있어요. 이황순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보건사회부의 마약과 감시 계장이 있었는데 이 계장 김씨가 결국 체포가 됐고 이황순 자택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다가 김씨가 이 수갑을 찬 채 도주하게 됩니다. 경찰이 너무 당황이 돼서 이제 100여 명을 동원을 해서 얘를 찾으러 가죠. 하지만 결국에 그를 찾지 못했고요. 발견된 건 잠금이 풀린 수갑 그리고 이황순으로부터 그가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롤렉스 시계가 전당포에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뭐 시계나 금,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2018년에는 이황순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 마약왕이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야, 애국이 별게 아니야. 일본에 뽕 팔면 그게 애국이야. 라는 대사. 지금 들으면 뭔 방구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죠.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이황순의 마약 범죄를 어느 정도 묵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그래 뭐 너 이렇게 마약 팔아서 일본 통해서 돈 벌어오니까 라는 거에 동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마약으로 엔화를 벌어들인 이황순을 애국자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황순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징역 15년형 받았잖아요. 그때가 1980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020년이니까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해도 한참 전에 출소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출소한 이후에 이황순의 근황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추정되는 건 검거가 됐을 당시, 체포가 됐을 당시에 이미 이황순은 하루에 필로폰을 6번 이상 맞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던 심각한 중독 상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남았지 못했을 거고 어쩌면 또 다른 마약 중독으로 인해 이미 생을 마감하지 않았겠냐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워낙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신분을 잘 바꾸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사실 마약이라는 도구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라는 거는 그리 달가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비록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몇 년간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이제 마약 범죄가 과거보다 좀 뉴스에서 자주 보여지면서 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 관련한 게 결코 가벼운 문제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은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약왕 이황순 사건은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시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